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그렇게 말할 때조차 절대 포기를 몰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네. 5번이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또 6회를 감옥에서 보내고 수십 년간 끊임없이 정치적 탄압, 실패 이걸 겪으면서도 결국 최고자리에 오른 인물이죠. 네, 바로 대한민국 15대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는 단순히 한 명의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끊임없이 도전했던 한 인간, 그 놀라운 여정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그 삶이 자체가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의 그 극적인 인생을 따라가 보면서 인내 그리고 용서의 의미 또 격동의 시대를 헤쳐나간 리더십의 본질 이런 것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공식 기록으로는 1924년 전라남도 신안의 작은 섬이죠. 하이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는 좀 항일 의식을 가진 지식인이셨고 또 지역 이장으로서 소작인들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도 했던 분이고요. 어머니로부터는 강직한 도덕성을 물려받았다고들 하죠. 그 어릴 때 여툼 쳤다가 어머니께 크게 혼나고 옳지 않은 길은 가지 말라는 가르침을 평생 마음에 새겼다는 일화, 그거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의 어떤 고든 성품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배경은 그 서자로 태어나셨다는 점입니다. 네, 아버지께 본처가 따로 계셨기에 어린 시절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 댁을 오가며 성장했다고 하죠. 네, 그런 개인적인 환경에 더해서 아무래도 일제강점기의 서름이라든지 또 가난한 소작인들의 고통, 이런 걸 직접 보고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사회 문제에 눈을 뜨고 정치적인 의식을 키워나갔던 걸로 보입니다. 학업에도 소질이 있으셔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목포상업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셨다고요. 네. 근데 시대가 워낙 어지러웠죠. 태평양 전쟁 막바지라 학업 대신 해운회사에 취직해서 징집을 피했고 그렇게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방 후에는 그 젊은 사업가로 활동하셨군요. 해운회사도 직접 경영하시고. 네. 그리고 목포일보라는 신문사를 인수해서 사장이 되기도 하셨죠. 이런 경험들이 훗날 그분이 보여준 어떤 현실감의 바탕이 됐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네요. 이 시기에 여러 정치단체에도 잠시 몸담기도 하셨다는데 그건 아무래도 혼란기 속에서 자신의 정치 노선을 찾아가는 과정이었겠죠. 그렇죠. 좌우 이념 대립이 극심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본인의 길을 모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정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6.25 전쟁을 겪게 됩니다. 네. 전쟁 발발 후에 고향 목포에 내려갔다가 인민군에게 자범가로 몰려서 체포되시고 사형 선고까지 받으셨다고요? 네, 정말 처형되기 직전이었는데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인민군이 퇴각하는 바람에 정말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신 거죠. 듣기만 해도 정말 아찔한 순간이네요. 그때 그 전쟁의 참상, 이념 때문에 서로 죽이고 죽는 비극을 목격하면서 평화와 화해의 가치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네, 동시에 또 공산주의의 실상을 직접 겪으면서 확고한 반공의식 또한 갖게 되었다고 회고하셨죠. 전쟁 후에 다시 사업에 뛰어들고 지역사회에서 기반을 닦으신 뒤에 1954년 30살의 나이로 처음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셨군요. 네, 하지만 결과는 낙선이었습니다. 그의 그 기나긴 정치 여정의 시작은 결코 순탄치 않았던 거죠? 정말 긴 여정의 시작이었네요. 1950년대 내내 여러 번 선거에 도전하셨지만 그 당시 집권당의 방해 공작이 워낙 노골적이었잖아요. 맞아요. 번번이 고배를 마셨죠. 특히 1958년 강원도 인제 출마 때는 그 유명한 호박도장 사건이 있었죠. 그거요? 자유당 측에서 주민들 도장을 미리 걷어가 버려서 후보 추천 도장 받기 어렵게 만드니까 급한 대로 호박을 파서 도장을. 네, 그걸 찍었는데 그것마저 무효라고 주장해서 후보 등록조차 못할 뻔했던 정말 황당한 일이었죠.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던 시대였어요. 그렇게 몇 번 낙선하고 실현석에서 첩보인을 또 병으로 있는 개인적인 아픔까지 겪으셨는데도 꺾이지 않으셨네요. 네, 그의 의지를 눈여겨본 민주당의 장면박에게 발탁되어서 당 대변인을 맡기도 하고 그러면서 중앙 정치 무대에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1년 4번의 도전 끝에 강원도 인제 보궐선거에서 드디어 국회의원에 당선되십니다.
그 감격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게 운명의 장난인가요? 당선된 지 딱 이틀 만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서 국회가 강제 해산돼 버렸다고요? 네, 국회의원 선서조차 못 해보고 첫 임기가 그냥 끝나버린 거죠. 정말 파란만장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주저앉지 않으셨군요. 네, 1962년에 평생의 정치적 동지이자 반려자가 된 이희호 여사와 재혼하시면서 안정을 찾으셨고 1963년 총선에서는 드디어 고향 목포에서 당선돼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의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죠. 그 유명한 1964년 필리버스터 말씀이시죠? 동료 의원 구속동의안 처리를 막으려고 무려 51시간 19분 동안 그것도 원고 없이 연설을 이어갔다는 전설적인 사건이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의사진행 방해가 아니었어요. 당시 박정희 군사정권의 문제점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파헤치면서 막힘없이 연설하는 모습, 이게 국민들에게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야당의 스타 정치인으로 부상하게 된 거죠. 철저한 준비성, 논리력, 또 대중을 사로잡는 연설 능력까지 뭐랄까 준비된 야당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준 겁니다. 이후 1967년 총선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목포까지 내려와서 국무회의를 열면서까지 노골적으로 낙선운동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당선되는 저력을 보여주셨죠. 네, 그때부터 이제 김영삼 의원과 함께 이른바 40대 기수론, 젊은 정치인들이 야당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이걸 내세우면서 차세대 주자로 급부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0년 신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아주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김영삼 후보를 꺾고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시는군요. 네, 1971년 그의 첫 번째 대선 도전이 시작됩니다. 이때 박정희의 삼선 개헌을 비판하면서 이번에 박정희 후보가 당선되면 영구 집권을 위한 총통제가 실시될 것이다. 이렇게 거의 예언처럼 경고하며 정권 교체로 호소했습니다. 결과는 95만 표, 약 8% 차이로 석패였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당시 관권 선거를 생각하면 이건 정말 대단한 선전이었죠. 맞아요. 박정희 정권도 예상 밖의 접전에 크게 놀랐다고 하죠. 근데 이 선전이 오히려 더 큰 시련을 불러온 셈이 됐네요. 대선 직후에 그 의문의 대형 트럭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잖아요. 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보좌관 한 분이 돌아가시고 김대중 본인도 고관절을 심하게 다쳐서 평생 지팡이에 의지해야 하는 그런 후유증을 안게 되셨죠. 단순 사고로 종결되긴 했지만 이건 정권 차원의 계획적인 암살 시도 아니었냐는 의혹이 계속 따라다녔죠. 그리고 1972년 10월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을 선포하면서 사실상의 영구집권 체제를 구축합니다. 그때 마침 김대중은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때문에 일본에 머물고 있었는데 귀국을 포기하고 해외에서 반유신 투쟁을 벌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다가 1973년 8월 그의 인생에서 정말 가장 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바로 도쿄 한복판 호텔에서의 납치 사건. 네,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납치돼서 배에 실려서 동해바다에 수장되기 직전에 미국 등의 외교적 압력으로 극적으로 구출되셨죠. 이게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됐고요. 살아서 돌아오셨지만 서울 동교동 자택에 사실상 가택 연금 상태에 놓이셨고요. 네, 그럼에도 그의 민주화 투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76년에는 명동성당에서 윤보선 전 대통령, 함석헌 선생 같은 재야 인사들과 함께 3.1 민주 구국천원을 발표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5년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그 긴급조치 9호. 당시 유신체제 반대 목소리를 아주 강력하게 억압했던 법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교도소가 아니라 서울대병원에 감금되셨어요. 치료 목적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운동은 물론이고 글쓰기, 편지 교환까지 다 금지되는 어떻게 보면 감옥보다 더 가혹한 통제에 시달리셨던 거죠. 오죽하면 아내 이호 여사가 차라리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탄원했을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네, 결국 단식 투쟁 끝에 1978년 말에 형집행 정지로 석방되십니다. 석방 후에도 계속 재야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서서 활동하셨고 1979년에는 신민당 총재 경선에서 오랜 라이벌이었던 김영삼 후보를 지지하기도 하셨다고요. 반독재 연대를 위해서. 네, 이건 뭐랄까 대의를 위해서는 개인적인 경쟁 관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그의 어떤 정치적 유연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그 길고 길었던 유신 독재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드디어 민주화의 봄이 오는가 싶었죠. 하지만 서울의 봄은 정말 너무 짧았습니다.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5월 17일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김대중을 내란 음모 혐의로 체포하죠. 네, 이게 훗날 완전히 조작된 사건임이 밝혀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의 많은 측근들, 심지어 장남 김홍일 씨까지 끌려가서 정말 혹독한 고문을 당했고, 김홍일 씨는 이때 얻은 후유증으로 평생 파킨슨병을 앓게 되셨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군사재판에서는 사형 선고까지 내려졌고요. 또다시 죽음의 문턱에 서신 거네요. 네, 하지만 이번에는 국내외에서 그의 구명을 위한 목소리가 정말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미국 카터 행정부와 레이건 당선인 측, 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까지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력과 구명운동 덕분에 무기징역으로 다시 20년형으로 감형이 됩니다. 1982년 말에는 신병 치료를 명분으로 형집행정지를 받고 미국 망명길에 오르시죠. 이때 그 전두환 정권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 때문에 훗날 악망문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네, 하지만 당시 그 서슬퍼런 군부 독재하에서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그런 강압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미국 망명 중에도 그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꾸준히 지원했고요. 그리고 1985년 2월 총선을 앞두고 암살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전격적으로 귀국을 감행하십니다. 맞아요. 필리핀 아키노 상원 의원이 귀국길에 암살당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안전을 우려한 미국의 여러 정치인들, 저명 인사들이 비행기에 같이 타고 오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가택연금되었지만 그의 귀국 자체가 그의 총선에서 신한민주당이라는 신생 야당이 돌풍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기폭제가 되었고요. 네, 이후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그는 다시 김영삼과 손잡고 민주화 추진협의회 공동의장으로서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마침내 1987년 전국민적인 6월 항쟁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해냅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정말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야권 분열이라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죠. 네, 민주화의 두 거목이었던 김대중과 김영삼 후보 단일화에 끝내 실패하고 각자 독자 출마를 강행하게 됩니다. 김대중은 평화민주당, 평민당을 창당하고 출마했지만 결국 양김의 표가 나뉘면서 군부 출신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고 말죠. 어부질이라는 말이 딱 맞았어요. 네, 이 결과로 김대중은 김영삼과 함께 민주화 세력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아주 거센 비판에 직면했고 이게 또 지옥 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여기서 또 무너지지 않으셨어요. 이듬해 1988년 총선에서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가 이끈 평민당이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을 제치고 제1야당으로 올라서는 저력을 보여줍니다. 네, 호남 지역은 물론이고 수도권에서도 선전하면서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50비리 청문회를 주도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했고요. 그런데 1990년에 그 유명한 3당 합당이 일어납니다. 집권당인 민정당의 노태우, 제1야당이던 통민당의 김영삼, 그리고 충청 기반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이 세 사람이 합당해서 거대 여당, 민주자유당, 민자당을 만들죠. 그렇죠. 이 합당을 야합이라고 비판하면서 거부한 김대중과 평민당은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굉장히 고립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2년 그는 다시 한번 대권에 도전합니다. 이번엔 3당 합당을 통해서 여당 후보가 된 숙명의 라이벌 김영삼과의 정면 대결이었죠. 네, 새로운 한국 건설 이걸 내세우면서 중도층을 공략했지만 결국 약 8% 차이로 또다시 패배하고 맙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69이었어요. 결국 국민들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떠나셨죠. 이때는 정말 그의 정치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영국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유학 중에 쓴 책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가 국내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중재 역할을 제안하는 등 국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1995년 7월
국민들이 나를 다시 부른다면서 정계 복귀를 선언하고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합니다. 이때는 과거와 달리 좀 보수적인 인사들도 영입하고 경제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중도 외연 확장에 힘썼다고요. 맞아요. 그리고 마침내 1997년 정말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웠던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오랜 정적이었던 보수 진영의 거물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총재, 그리고 박정희 시대 경제성장의 주역 중 한 명인 박태준 전 포항제철 회장과 손을 접는 이른바 DJP 연합을 성사시킨 거죠. 정말 극적인 연합이었죠. 때마침 대한민국은 IMF 외환 위기라는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했고, 집권 여당인 신한국당은 이회창 후보와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탈당한 이인재 후보로 분열된 상태였고요. 네, 이런 아주 절묘한 상황 속에서 네 번째 대권 도전만인 1997년 12월 김대중은 마침내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2위 이회창 후보와는 불과 1.6%포인트, 약 40만 표 차이의 정말 간발의 승리였지만, 이게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뤄낸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네, 수십 년간의 핍박과 좌절, 네 번의 도전 끝에 드디어 꿈을 이룬 겁니다. 1998년 2월 그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민의 정부 출범을 선언하면서 IMF 국난 극복,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 국민 화합 이런 것들을 약속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은 그야말로 위기 극복과 새로운 시도의 연속이었죠. 당면 과제는 역시 IMF 외환 위기 극복이었겠죠. 그렇죠. 공기업 민영화, 공공부문 개혁 같은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외자 유치와 재벌 개혁에도 힘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그 금모으기 운동 같은 걸로 고통 분담에 동참하기도 했고요. 맞아요.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했었죠. 네. 동시에 IT 산업하고 문화 콘텐츠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육성했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의 한류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결과 2001년 8월에는 예상보다 3년 가까이 앞당겨서 IMF로부터 빌린 구제금융 195억 달러를 전액 상환하면서 국가 신용도를 회복했죠. 그리고 대북 정책, 햇볕 정책 역시 그의 재임 기간을 상징하는 아주 핵심적인 정책이었잖아요. 네, 1998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을 시작으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의 물꼬를 텄고 마침내 2000년 6월에는 분단 이후 최초로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6.5 공동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한 거, 이게 큰 의미가 있었죠. 이 공로로 그의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셨고요. 네. 하지만 이 햇볕 정책은 또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 거액의 자금이 비밀리에 북한에 넘어갔다는 대북송금 사건이 터지면서 도덕성 논란이 일었고. 그렇죠. 일각에서는 이게 북한 핵개발 자금으로 쓰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됐었고요. 맞아요. 또 재임 중에 제2연평해전 같은 북한의 무력 도발도 발생했고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북미 관계가 좀 경색되면서 2차 북핵 위기가 불거지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하는 등 남북 교류 협력의 끈을 놓치려고 노력하셨죠. 네, 국내 정치에서는 협치를 강조하면서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많은 8차례의 여야 영수회담을 가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고 여성부의 전신인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인권과 여성 권익 신장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요. 특히 자신을 그토록 탄압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예산을 지원하고 전두환, 노태우 같은 전직 대통령들을 청와대로 초청하고 또 박근혜 당시 야당 대표의 과거사 사과를 받아들이는 모습, 이런 화해와 용서의 정치를 실천하려는 모습은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그러나 임기 말에는 좀 안타깝게도 세 아들이 모두 권력형 비리, 이른바 홍삼 트리오 사건에 연루되면서 큰 정치적 오점을 남겼습니다. 결국 여론 악화 속에서 집권당인 새천년 민주당을 탈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하셨죠. DJP 연합의 조건이었던 내각제 개헌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도 비판 지점으로 남아있고요. 그렇죠. 2003년에 퇴임하실 때는 그래도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퇴임 후에도 김대중 평화센터와 김대중 도서관을 설립해서 국내외 민주주의와 평화 증진을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가셨고요.
과거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법적으로도 명예를 회복하셨고 박근혜 대표의 사과를 받으면서 동서화합의 적임자라는 덕담을 건네시는 등 통합 메시지를 꾸준히 던지셨죠. 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셨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북 정책 등에 대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등 원로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셨습니다. 하지만 2009년 5월 정치적 동지이자 후임자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 소식이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네. 내 몸의 절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라고 표현하셨을 정도로 상심하셨고 이후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십니다. 결국 노 전 대통령 서거 3개월 뒤인 2009년 8월 18일 폐렴 증세 악화로 향년 85세의 나이로 서거하셨습니다. 장례는 국장으로 엄수되었고요. 그의 마지막 일기장에는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글귀가 남아 있었다고 하죠. 그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민주화와 인권 신장을 위해 평생을 바친 투사,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지도자, 남북 화해의 길을 연 노벨 평화상 수상자, 이런 빛나는 평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반면 1987년 야권 분열의 책임이라든지 지역주의를 심화시켰다는 비판, 또 핵배 정책의 실효성 논란과 대북 송금 문제, 임기 말 아들들의 비리 같은 어두운 그림자 또한 분명히 존재하죠. 스스로 차가운 머리, 즉 서생적 문제의식과 뜨거운 가슴,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뇌하면서 때로는 좀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선택들을 했던 복합적인 인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정말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협과 정치적 좌절 속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다는 점. 그리고 자신을 핍박했던 이들마저 끌어안으려 했던 어떻게 보면 거대한 용서와 인내의 상징이었다는 점이죠. 김대중이라는 한 인간의 정말 파란만장했던 삶, 실패와 성공, 비극과 영광, 비판과 찬사가 이렇게 엇갈리는 그의 여정은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혹독한 시련들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무엇이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웠을까? 또 격동의 역사 속에서 신념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용서한다는 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그의 삶의 궤적에서 가장 깊이 울림을 주는 지점이 어딘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